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트상 두둥 빵. 네, 여러분들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파트 들어오면 별로 공부하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많이 아프대요. 네,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는 어떤 그런 시기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이유로는 너무 외울 게 많아서, 너무 단체들도 비슷하고 사람도 많이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만 달랑 있고 그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 싸운 역사가 없다면, 그럼 그 역사는 어떤 역사가 될까요? 그 역사는 바로 비굴의 역사가 될 겁니다.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자기는 정말 이제까지 몰랐대요.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 모습을 위해서 싸우신지를 몰랐대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대요. 그리고는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 모든 단체, 그 모든 분들의 이름 모두 다 기억해 드리겠다. 와, 저 정말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 그 글은 제가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파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픈 시기를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글씨를 써내려 갔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느 누가 이야기했던 그 말처럼 한번 여러분 이 시기 힘차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그 희망, 자주 독립국가를 선물해 주려고 했던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만든 단체를 꼭 기억해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들어왔는데요. 이 시기는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공부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10년대 일제 지배 정책, 20년대 일제 지배 정책, 30년대 일제 지배 정책을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능검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요. 이 시험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이미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낸다고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10년대, 20년대, 30년대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30년대. 이게 제일 시험이 나. 뭐 한국시민서사의 암소 대표적인 거지 뭐 답지 뭐 너무 많아. 그다음에 1910년대 무단 통치, 그리고 뭐 태영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10년대 두 번째 시험 많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20년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일단 일제 식민지 정책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서 우리한테 싸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외, 국내에서는 어떻게 싸웠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싸웠는지, 이것도 10년대 국내, 10년대 국외 어떻게 싸웠는지 저항의 역사, 20년대 일제 식민지 병치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내외적으로 싸웠는지, 30년대 일제 식민지 병치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내외적으로 싸웠는지, 요 패턴이에요. 끝이야.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는 오히려 나올 문제들이 뻔해요. 예, 그래서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배우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10년 들어갈 텐데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는 바로 이렇게 조선 총독부, 사실은 일제강점기 즉 1910년 8월 29일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내정 간섭을 했던 조직은 통감부였죠. 통감부. 그 통감부였는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로 바뀝니다. 이걸 왜 중요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 가끔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그 전에 예를 들면 뭐 국채보상 운동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국채보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문에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총독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이기 때문에 1907년은 총독부 시기가 있다 없다? 없지. 그때는 뭐가 있어요? 통감부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통감부 시기와 총독부 시기를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통감부 시기는 아직 일제강점기 전이고 일제강점기부터는 총독부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자, 이 총독시대, 조선 총독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때는 과연 어떻게 일제가 통치를 했을까? 크게 정치 파트와 경제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강탈했어요. 우리를 강탈했습니다. 강탈했으니까 이 일제로서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얘네들이 언제 튀어오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910년대는 찍어 눌러야 되겠지. 강제로 뺏었으니까 저항을 못하도록 찍어 누르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무단 통치. 이 무라고 하는 거는요, 싸울 무자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포갑적 방법을 써가지고 통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시 총독은 누가 된다? 군인이 된다. 군인이 총독이야. 제일 높은 사람이란 얘기지. 그죠? 그러면 그 군인이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그 군대 방식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이게 뭐 제대로 된 어떤 그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껏 보장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전쟁에 그 세팅되어 있는 그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일반 민간 생활까지 들어와 버리면 많은 어떤 충돌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제는 1910년대 이렇게 군인을 통해서 총독을 딱 자리에 앉혀가지고 무단 통치를 펼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엔 여러분들 경찰 있잖아요. 그 경찰은 누가 담당했냐면 헌병이 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또 가시기 전에 있는 분들, 군인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어디에 끌려갈까? 경찰서? 아니에요. 군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국방부 소속이야. 그러니까 헌병대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군인들은 헌병대. 그러면 민간인이 잘못했어. 그럼 어디로 갈까? 헌병대 끌려가야 되고요? 아니요. 우리는 행정안전부 소속.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경찰서를 가야 됩니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제는요, 헌병, 이게 군인들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 헌병이 그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헌병, 경찰 시대를 열고 있더라. 왜? 포갑적 방법을 눌러야 되니까. 분위기가 일제는 무서운 그런 조직이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헌병이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헌병들이 그 민간인들, 민간 생활 속에 들어왔더라. 이게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권력은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결처분권. 그 자리에서 뭐 어떤 재판이라는 어떤 이런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냥 직결할 수 있는 직결처분권 있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태형이 가능했습니다. 태형은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조선인들한테는 태형이 적용되는데요. 일본인들한테는 태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왜? 아니, 전근대와 근대의 차이점.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근대 방식이거든요. 근대의 어떤 가장 큰 특징적 단어가 뭐예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왔던 인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 이거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모습들인데, 분명히 일제가 내선 일본과 조선은 같은 몸이야. 내선 일체야. 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때리고 일본인은 때리지 않는다. 뭐야, 이 차별이지 뭐.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바로 이 헌병 경찰 시대에 적용되고 있다. 이제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유, 이 한국 놈들은 이게 맞아야 말을 들어, 맞아야. 이게 이제 이 당시 시대를 관통해 살아오신 그 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맨날 그랬거든. 이 조선인들은 그냥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1910년대 있었다. 왜? 일제강점기가 포갑적 방법에 의해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 그게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제복을 입고요. 그리고 칼을 차고 들어와요. 학교 선생님이. 그걸 떠들면 어떻게 해요? 그 칼로. 아, 이렇게 막 베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야, 그럼 너무 무섭잖아. 그건 뭐 남양 특집도 아니고. 생각해봐. 이게 아이들이 지잘잘 떠들어. 근데 그 일본 선생님이 칼집에 칼을 한 반 정도 뺐다가 칼집에 빡! 넣는다고 하면 빡! 넣는 생각해봐요. 그때 이제 그러겠지. 이 조선인지 박하라! 팍! 그 금속성의 그 차가운 소리. 그 앉아있는 조선 학생들 어떨까요? 너무너무 놀랬겠죠. 너무 무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야. 점점 이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커서도 일본인들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떤 일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여튼, 헌병경찰, 태영, 칼찬교사. 이게 이제 1910년대 그 포갑적, 일제강점기 포갑적 1910년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추원. 여러분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독립협회. 거기서 이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가 채택되었고 헌의육조를 통해서 중추원 관제. 뭐 이게 반포되었다. 이건 무엇이다? 바로 의회 설립 운동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독립협회 의회 설립 운동. 그런데 여기 다시 중추원이 나와. 의회겠지. 하지만 이 의회로서의 기능 전혀 못하고요. 단순히 총독의 자문 역할하는 친일 인사들을 여기에 앉히고 있더라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 정책 중에서 정치 파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1910년대 포갑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야. 헌병들이 다니면서 말이지. 경찰 역할도 하고 말이지. 그리고 때리기도 해. 태형을 막 칼찬 선생님들 있고. 그리고 중추원. 자, 여기 바로 정치 파트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잡았어. 자, 그러면 경제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1910년대 경제 쪽.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경제를 운영을 하고 있을까? 네, 저렇게 하겠죠. 식민지 됐단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일단 토지를 접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를. 그쪽 우선이잖아. 식민지 했으니까 토지부터 먼저, 땅부터 먼저 접수를 해야지.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10년대야 일부러 뺐으니까 포갑적으로 눌러야 되겠지. 그리고 땅 먼저 조사해야 되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그죠? 자, 이 토지조사 사업. 물론 1908년도에 만들어진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계속 존재하면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할 때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혹시 이제 좀 더 배우면 이제 신고하지 않은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국유지가 되는 거야. 일제가 가져가는 거야. 그거를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기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걸 가지고 일본인들,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한테 땅을 파는 거겠죠. 그럼 일본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땅을 사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엄청 벌어요.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에 의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을 얼마큼 갖고 있어. 그럼 내가 그 땅을 갖고 있다는 근거를 내야 돼요. 그걸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 내가 신고 안 했어. 네, 그럼 그 땅은 일제가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식이 더럽게 어려워. 분명히 봐도 몰라. 저는 사실은 세금 낼 때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낼 때 세무서에 가면은 이렇게 양식이 있거든요. 다 한글이에요. 다 한글. 올 한글. 네. 그러나 한 글자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무슨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먼저 까막눈이 된다니까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널널 떨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토지 조사 사업 이거 신고해야 된대. 증거를 갖고 신고를 해야 된대. 근데 이거 양식에서 그거 써야 되는데 몰라. 양식 무슨 말인지 잠깐만 몰라. 이러면서 그냥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토지 조사 사업을 1910년대에 시행한 이유는요, 딱 한 개입니다. 토지를 왜 조사했을까? 토지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말 그대로 재정 확보입니다. 예. 세금 확보, 세금을 걷어가지고 식민지를 다 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를 조사했겠죠.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뭐 일자는 이걸 뭐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보다는 재정 확보가 문제다. 사실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라고 해서는 대한제국대 지계사업, 그 토지 그 문서지 않습니까? 토지 제작 그 지계사업이 제일 먼저 시행되었다가 러일 전쟁 터지면서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일제에 의해서 바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이 1910년대 시행되고 있더라. 사실 이 토지 조사 사업은요, 굉장히 우리한테 타격을 줘요. 여기는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소작농이었어. 뭐 내 땅 주인은 아니지만 그냥 땅 빌려가지고 그냥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소작농이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아버지도 이 땅의 소작농이야. 그리고 나 역시 이 땅의 소작농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인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게 인정이 됐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게 모두가 인정이 안 돼요. 경작권. 모두 다 계약직. 모두 다 계약직으로 자천할. 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일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일고 나도 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안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정되지 않아요. 그냥 모두 계약직. 모두 계약직. 네. 그럼 여러분 계약직은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지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 라는 것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1910년대입니다.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 칼찬교사, 와우, 포갑적 방법,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경제정책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거. 이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한 이유는 바로 재정 확보라는 거,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회사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1910년대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제 허가를 내주면서 회사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회사를 세우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신고제예요. 선생님도 지금 여기 연구소를 차릴 때 법인 신고를 했거든요. 그때 그냥 신고하면 돼요. 나 이런 회사 차렸어 라고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자본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줘요. 심사를 하는 거야, 심사를. 딱 본 다음에 이거 뭐 조선인 최태성이 지금 이거 연구소를 차리겠다네. 최태성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허가 내줘 말아. 그 선택권을 조선 총독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사령입니다. 바로 허가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허가제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민족 자본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조선 총독부가 이제 검사하면서 야, 이거 한국 자본이지 잘라. 한국 자본 잘라. 이런 식으로. 당연히 민족 자본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법령들을 1910년대 많이 만들고 있다. 그 많은 법령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회사령이다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 포갑적 방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재정확보를 위해서 토지조사사업 했고요. 그리고 바로 회사령 통해가지고 민족자본을 위축시키는 그런 1910년대의 모습들이 있었죠. 하여튼 결과는 뭐냐면 포갑적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찍어 누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을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찍어 누르는 포갑에 의해서 우리는 맞서 싸우더라.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1910년대 끝자락에서 터졌던 만세운동. 그게 바로 3.1 운동이 되는 겁니다. 3.1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3.1 운동이 터지게 되면서 사실 이제 3.1 운동의 그 발발 배경 중에 하나가 먼저 고종 황제가 이제 이때 죽잖아요. 죽게 되면서 3.1 운동의 어떤 도화선을 불붙이게 되는데
1910년대 일제 포압적 방법에 맞서 싸워서 광장에 나왔던 이 3.1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3.1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 간단히 얘기하면 그 이전이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이때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합니다. 자, 보세요. 그 이전까지 대한제국이었죠?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전환을 가져온 게 3.1운동입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우리는 늘 왕국이었고 제국이었어요. 왕국과 제국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왕이고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3.1운동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했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군가요? 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헌법 보시면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게 언제부터예요? 3.1운동부터예요. 결국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눠봐라 라고 한다면 이 3.1운동, 제국에서 민국으로, 왕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이 제국과 왕국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들을 백성이라고 했어요. 백성. 수동적 존재예요. 왕과 황제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수동적 존재. 이들이 바로 백성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의 결과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했죠.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정부의 백성들이야? 이상하잖아. 지금 그죠? 지금은 우리는 이들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시민이라고. 즉 3.1운동은 여러분들 왕국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백성에서 시민으로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3.1운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아니 이것들이 찍어 누르면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이야 이거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3.1운동.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통치 형태를 바꿉니다. 자, 1910년대 무단 통치였죠. 싸울 무자 요걸 바꿔요. 바로 소위 문화 통치로. 그럴 문자. 소위 문화 통치로 조금 이렇게 아주 더 영리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헌병, 어이구 1910년대 헌병 무조건 쫑 얘기를 하지. 알았죠? 보통 경찰로 다 바꿔줄게. 일반 경찰들. 이제 헌병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군대로. 일반 경찰들이 민간인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꼼수예요. 뭐냐면 오히려 경찰의 수는 늘어나요. 1920년대 경찰의 수는. 즉 헌병들에게 경찰 옷을 입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1910년대는 우리나라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필요했구나 너희들. 우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신문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신문사들이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1920년대 소위 무단통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1920년 통치는 뭐냐면 1910년대 통치를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뒤집어 놓으면 다 이게 1920년대로 보시면 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 다음에 헌병 경찰 통치 시대, 이 과정에서 포함되니까 바꾼 거예요. 보통 경찰 이런 식으로 반대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총독은 무슨 출신이다? 군인 출신이다. 무관 출신이다. 자, 그런데 1920년 3.1운동 겪으면서 아이고 너희들 군인들이 무서웠어? 알았어. 그럼 민간인으로 민간을 바꿔줄게 해서 문관 총독도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광복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출신의 민간인 총독은 온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보여주기식인 그런 어떤 그 모습에 그쳤다. 오히려 여러분들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어떤 사상이 불어내 라고 하면 그건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다 잡아. 이게 바로 치안유지법이다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이 운영하는 신문사 만들었지만 뭐 출판, 뭐 검열, 정간 삭제, 어떤 나라는요 신문이 텅 비어나올 때도 있어요. 다 검열당한 거야. 다 지워진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모습들도 1920년대에 있었다. 소위 문화통치였지만 그 문화통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보통경찰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조선동아일보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문관총독도 온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문관청도 온 적 없었고, 검열 정관 삭제가 심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볼 수 있는 언론은 없었고, 그리고 무단통치에서 보통경찰로, 헌병에서 보통경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기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920년대 3.1운동의 결과 1920년대 정책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경제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 1910년대 경제 정책 뭐 있었죠? 아니, 식민지 말속에 땅 뺏어야지. 땅 뺏어야지. 토지 조사 사업. 땅 다 뺏었어. 자, 땅 다 뺏었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될까요?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2단계예요.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나온 거야. 1910년대 땅 빼앗잖아. 그지? 예. 거기 땅 정리했잖아. 누가 뭘 갖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거기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1920년대는. 그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다. 자, 이 산미 증식 계획. 증산에 성공할까요? 뭐 이제 비료도 넣고 기계도 넣고 막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증산할까요? 증산은 합니다. 증산은 더 늘어났다는 얘기야. 더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왜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일본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발달하니까 농민들의 임금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점점 벌어지는 거야. 농민들의 임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악순환되면 농민들이 모두 노동자들이 있는 도시로 옮겨진다는 얘기지. 이런 걸 향촌 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촌에 있는 그 젊은 층들이 지금 도시로 지금 향하고 있더라라는 모습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가 있다 없다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일제로서는 그 노동자들 서울로 올라간 도쿄로 간 또는 도시로 올라갔던 그 노동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이 부족할 거 아니야. 쌀이 부족하면 쌀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쌀값이 올라가면 노동자들 월급도 올려야 된다는 말이야. 월급 올리면 이거 어떻게 해서 돌아가냐고.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식민지, 조선. 이 조선의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즉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이 조선을 식량 창고로 쓰겠다. 이게 바로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자, 증산은 성공했지만요. 목표 반출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표 반출량에 맞춰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긴 증산했지만 오히려 쌀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쌀이 적어지면 쌀이 귀해지면 쌀값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열심히 농사지어서 증산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배가 고프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죠? 자, 어쨌건 이 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개간, 비료, 종자, 수리시설, 이건 저수지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농민들을 전가하면서 만들어냅니다. 자, 바로 일본의 어떤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량 부족 현상이 나오더라.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었어. 쌀 생산 증산시켰어. 더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가져간 거야. 난 먹을 게 없어. 나 어떡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만주에서 싼 잡곡 수입해서 줄게. 그거 먹어. 휴, 황당하죠. 난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내가 먹을 쌀이 부족해가지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와서 그걸 내가 먹는다. 열받아 안 받아. 열 받아야지. 그죠? 이런 어떤 불만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산미 증식 계약뿐만 아니고요. 1920년대 회사령을 폐지하네? 뭐지? 1910년대 회사령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국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드렸는데 1920년대 와서는 그 회사령을 폐지를 하네? 이유가 있어요. 일본 내 자본주의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뭘 팔아가지고 수출품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냥개비. 여러분들 왜 그 케이크 같은 거 할 때 쫙 황사에 쫙 붙여가지고 불 붙이는 거 있죠? 예. 그 성냥개비를 일본이 무지하게 잘 만들어요. 전 세계 막 팔리 나갑니다. 전 세계.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쫙 하면서 1910년대 그렇게 하면서 1920년대쯤 되면 돈 좀 벌어요. 여러분들 돈이 쌓이면요.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되냐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 규모를 더 키운다고요. 자본의 어떤 속성이야.
그런데 지금 회사령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회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1920년대 오면은 일본 자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잉여금을 갖고 있는, 남는 돈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거든. 그 회사들은 뭐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되거든요. 조선 좋잖아. 지금 조선은 허허벌판인데 투자하기 좋잖아. 근데 문제는 1910년대 회사령이 있는 거야. 이거 일일이 허가를 받으니 그들도 불편해. 그래서 이제 회사령을 폐지하게 되더라. 이제 망고에다 지금 되는 거야.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 자본이 쉽게 한국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관세를 폐지합니다. 관세를 폐지합니다. 관세. 이건 뭐냐면 일본 자본이 이제 마음껏 한국에 오려면 관세가 있으면 거추장스럽잖아요. 더 싸게 내가 많이 팔고 싶은데 관세를 붙이면 비싸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파는 양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관세도 없애는 거예요. 회사령도 폐지했죠. 관세도 없어졌죠. 일본 자본이 국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뚫어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국내 자본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1910년대 회사령이 만들어지면서 회사 세우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일단 타격을 받았죠. 겨우겨우 연명했는데 1920년대 회사를 폐지했네. 그래 이제 회사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회사 세우려고 했더니 더 큰 자본, 일본 자본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야. 경쟁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호소? 바로 물산장려. 우리 거 좀 써주세요. 국산품입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 아닙니까? 우리 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사령 폐지되고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 자본이 쉽게 조선에 들어올 수 있었고 거대 자본이 바로 조선의 영세 자본과 싸워 이기는 과정 속에서 영세 자본들 우리 거 좀 싸주세요. 우리 거 좀 써주세요.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하는 배경이었다. 쉽게 하면 이 물산장려 운동이 뭐예요? 노재팬. 요즘도 왜 여러분들 뭐 일본과 같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본 물품 사지 맙시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운동이 바로 일종의 물산장려 운동이었다.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1920년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1910년대까지 막 찍어 눌렀어. 무단통치, 헌병들 막 찍어 눌렀어. 토지도 막 마구마구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1운동 빵 터지면서 일제가 이렇게 포괄적인 통치 방태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판단이 들면서 소위 문화통치에서 좀 풀어주는 대치, 물론 다 기만이지만, 그리고 회사령도 폐지하고 관세도 폐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산미증식 계획을 시행하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1920년대 모습이에요. 자, 이제 1930년을 넘어가야 되는 그 계기가 있어.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오게 된 그 계기는 바로 고종의 죽음, 3.1운동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오는 그 계기가 있더라. 자, 그건 뭐였다? 바로 공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황이었어요. 전 세계적인 공황은 뭐예요? 공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수요는 적어지고 공급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 뭔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냉장고라고만 해봅시다. 냉장고 한 대 요즘 이렇게 비싸? 살 수 있는 돈이 안 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는 재고가 쌓이겠죠. 재고가 쌓이는데 이게 안 팔려. 노동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재고가 쌓여.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이걸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들을 잘라야지.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노동자 잘라야 되겠지. 그럼 그 잘린 노동자는 또 가난한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 노동자들은 물건 살 수 있다 없다? 또 없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또 잘라. 재고가 쌓이니까 또 잘라. 가난한 노동자 물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악순환. 자, 이게 바로 대공황입니다. 이게 바로 대공황인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핵심은 뭐냐면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그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야. 미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뉴딜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대규모 댐, 어마어마한 댐이, 이거 노동력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막 도로 닦는 거, 여기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인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줬다? 일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물건을 살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예요.
그다음 영국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처럼 어떤 대규모 댐, 길놓는 이런 거 하지 않고요. 바로 블락. 예. 자신들의 그 식민지들 있잖아요. 그죠? 그 식민지들에게 자신들이 잉여, 남는 것들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떨고 나가는 거야.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대규모 댐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수요는 지금, 공급량은 일단 좀 많아졌는데, 이걸 강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을 통해서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바로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선택했고, 유럽 국가는, 블락.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썼고요. 그리고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1930년대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일제의 정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선택했어. 근데 지금 여러분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중일전쟁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중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태평양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계에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는 그 나라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다 부족해요. 물자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너무 큰 나라들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그죠? 부족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드디어 바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이전까지는 조선인들한테 총 안 줬어요. 줄 리가 없겠죠. 그들이 반역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판사판이야, 지금. 이러다 일본 망가지겠어.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을 데려가,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어떤 미친 조선인들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겠냐고!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지원해야 되겠지. 나는 철저히 일본의 신민이야 라는 생각을 가스라이팅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한 게 바로 민족말살 통치예요. 민족말살 통치 시행한 겁니다. 자, 외우기예요. 어렸을 때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나는 천황폐하의 신민입니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신민서사 암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되면요, 사이렌이 울려요. 윙 울리면 바로 일본 천황에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 참배. 일본 신들 여기저기 지금 신사 세웠잖아요. 참배토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이죠. 아예 그냥 최태성이란 부모님이 주신 이름조차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합니다. 이걸 창씨 개명이라고 하죠. 창씨 개명. 창씨, 최씨, 김씨, 이씨. 그지? 예. 새롭게 만들고, 개명,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예. 다카키 마사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제 일제강점기 살 때, 그때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창씨 개명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씨 개명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집의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리고 관공서에 가서 필요한 어떤 서류나 이걸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는 거의 한 8, 90%는 창씨 개명을 했어요.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도 창씨 개명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분들이 계시죠.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근데 창씨 개명을 했다고 해서 민족 반역자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왜냐면 생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다 민족 반역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따져야 이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것이 창씨 개명에서 있는 민족 반역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도 바꾸고요. 가스라이팅 하면서 나는 천황의 신민입니다라는 걸 주입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 바로 우리의 국어를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1940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 국어를 못 쓰는 거예요. 우리 한글을 못 쓰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제의 그 경찰들이 어느 여학생의 일기장을 보게 됐나 봐. 이 나쁜 놈들 왜 남의 일기장을 봐? 어제 보게 됐나 봐. 근데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늘 우리 선생님한테 혼났다. 혼난 이유가 뭐냐면 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혼났다는 거예요. 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혼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당시 국어는 뭐예요? 이 당시 국어는 일본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일본어를 썼다고 혼냈대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뭐야? 나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일본어는 혼나? 이 선생님 잡아라 라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바로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거예요. 조선어학회가 이때부터 완전히 반국가단체가 됩니다. 반국가단체. 이러면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막 대거 깜빵에 막 다 잡아들여요. 이게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 여러분들 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그 감옥에 들어갔던 분들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광복되고 나서 나와요.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걸어 못 나와요. 들꺼서 실려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문을 받았으면 들꺼서 실려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더라. 원래 조선어 학회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말 큰 사전을 내려고 했어요. 우리말 큰 여러분 사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 순수 우리말로 사전이 순수 우리말이 바로 말모이예요. 말모이. 너무 예쁘지 않아? 네. 말한테 먹이를 주는 말모이가 아니고요. 네. 모아놓은 겁니다. 말모이. 난 사전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말모이. 원래 그걸 만들려고 했다고요.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까지 모아놨던 그 원고를 다 압수당합니다. 다 압수당해요. 결국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때의 원고들이 없어졌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뭐 모르는 단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잖아요. 그게 그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전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사전이. 근데 만약에 이때 이 조선어학회 사건 때 만들었던 그 단어들이 일제에 뺏겼잖아요. 뺏긴 다음에 애들이 다 불태워버렸으면 이거 아마 여러분 검색하는 데 쉽지 않았을걸? 그런데 다행히도 광복되고 나서 전화 한 통이 와요. 서울역에 창고에 원고 문태기가 엄청 많이 있는데 와서 한번 좀 확인해봐라. 이 원고. 일제가 이 불을 안 태운 거예요. 왜 안 태웠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 감옥에 다 끌려갔잖아요. 지금 이 회원들이. 그 회원들이 계속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 나는 이거 판정에 불복한다. 나 원심 나 받을 수 없다. 그럼 재심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불복하는 거예요. 소송을 계속. 그러니까 증거물 아니야. 그 원고들이 그 증거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이 쥐고 있다가 광복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서울역 그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너무 다행이죠. 아마 소송을 걸지 않았더라면 일제는 당연히 원고 불태워버렸을 겁니다. 그죠? 덕분에 이분들의 어떤 덕분에 우리가 사전이라고 하는 말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원활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게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씨개명하고 한국시민사서 암송 외우고 궁성요배하고 신사참배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는 경제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개조시키면 되고요. 이제 경제적인 거.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 1930년대에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해요. 이게 왜냐면 산미증식이 1920년대 아니야. 1920년 산미증식이 하는 과정 속에서 농촌은 완전히 그냥 괴멸 상태로 들어가요. 안 그래? 열심히 농사 지어서 쌀 증산시켰더니 목표 반출량보다 적다면서 더 많이 가져왔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만주에서 잡곡 들여와가지고 그거 먹었단 말이야. 농촌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무너지겠다. 라고 해서 뭐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들을 30년대 하지만 뭐 별 성과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전쟁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재료가 필요할까요? 재료가.
그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군인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야 되는 군인들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군인들 옷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옷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는 면 제품.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왜 키우는지 여러분들이 되게 몰라 하더라. 선생님, 양을 왜 키워요? 면은 알겠는데, 이게 면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다 면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양은 왜 키워요? 여러분 모르네? 여러분 입고 있는 교복, 그 교복, 양복, 이런 건 다 양모로 만드는 거예요, 양모. 예. 옷감입니다, 옷감.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면 북양 정책. 바로 이렇게 옷감이라든지 또는 이 원료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의 남쪽에서는 면화를,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병참기지와 군수공장들을 쫙 깔아놓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것들 과정 속에서 만든 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예요. 1938년도에 만든 법입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무시한 법이에요. 총동원하겠대요. 총동원. 그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총동원하겠대. 그러면 그 국가가 총동원하는데 일개 개인의 저항, 일개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이 버틸 수 있겠어요? 국가가 총동원하겠다는데, 국가의 이름으로. 와, 이건 무섭거든. 국가의 이름으로 총동원하겠다는데, 저는 아파서. 국가 이러면,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일제가 발악을 하는 거야.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려니까 다 부족하니까 막 총동원.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산량을 일단 다 뺏어가요. 뺏어가는 걸 공출이라고 해요. 공출.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나눠줘요. 이걸 배급이라 그래요. 공출과 배급. 전쟁통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적 자원, 징용, 강제징용, 강제징병.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이거 위안부라고 하죠. 여러분들 일본이 위안부 이런 문서 없다. 우리 강제로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데려가지고 이렇게 일본군 성노예 이거 시킨 적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문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 폐기 처분했겠죠. 광복되면서 그들이 이게 전쟁 범죄가 되는 건데 그걸 냅두겠습니까? 없앨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군 성노예를 끌고 갔던 그 하위 조직들, 그들이 문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뽑았을 텐데 그들이 만든 문서는 다 없어졌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그 하위의 조직들,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상위법은 뭘까요? 그건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이건 빼박이에요, 이거는 법 그 자체가 그냥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이런 게 없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총동원법 하에서 일본군 성노예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서가 없으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엄청난 상위법이 떡하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총동원법에서 일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 몇 번 태우고 나서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가미가지 그런 거 나온 거 아닙니까? 가미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서 그냥 떨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굉장한 반인권적인 그런 행위예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한 사람들이 이런 게 없다고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고요. 이 시기의 어떤 그 분위기는 일본은 그냥 다 때려 붙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군 들어오니까 어떤 방법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죽겠대요. 항복하지 않고 그냥 죽겠대요. 사람들 목숨들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군 성노예 이런 게 문서가 없으니까 그런 적 없다고. 그거는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이 원래 유엔에 쓴 단어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계셨던 그 분들, 직접적 당사자들이 이 단어가 좀 많이 불편해 하신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라는 어떤 용어를 쓰면 정확한 용어는 일본군 성노예. 이런 것도 하나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1930년대, 4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10년대 무단 통치, 20년대 소위 문화 통치,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를 배웠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10년대 주머니에서 쏙 집어넣으시고 20년대 주머니에 쏙 집어넣으시고 30년대 주머니에 쏙 집어넣으시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0년대 정책은 무엇인지 20년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이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런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너무 무섭고 포갑적이었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제 정책에 맞서 싸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샛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는 아프기만 했던 역사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아픈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려고 자신의 청춘을 내바쳤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